안녕하십니까. 네, 21세기 독립운동가 정유찬입니다. 제목은 일본은 사과를 할 수 없다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단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단체는 저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저밖에 안 들어가 있지만 이게 이름만 있는 단체가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등록이 돼 있는 단체예요. 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으로 정관도 만들어서 다 등록이 지금 돼 있는 상태. 제가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제가 참 한 게 많거든요, 지금. 마음이 급해요. 막 상황이 되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좀 저는 이제 위기감이 느껴져가지고 단체도 만들고 막 뭘 하는 건데 이거 일본어로 제가 현수막을 만든 거거든요. 이 내정 간섭 그만둬라는 뜻입니다. 내정 간섭 하지 말라. 이거는 경제 침략 그만둬. 이거를 사실 제가 만약에 14일 날 만들어가지고 15일 날 이걸 세웠다 그랬으면 아마 이게 일본 방송에 나갔을 거예요. 제가 일본 방송들을 보니까 15일 날 우리 그 시위하는 거 생중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하를 하더라고요. 저거 뭐 돈 받고 나온 것 같다. 뭐 아니면 되게 어색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방송에서. 이거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어제 처음 들었어요. 어제 처음 들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이런 걸 할 정도로 제가 좀 마음이 좀 급하거든요. 뭔가 해야겠다. 근데 이제 여기 메시지들을 보면 이제 국내용으로 보이잖아요. 물론 여긴 노 재팬 있고 노 아베 그 사람들이 알아볼 줄 모르겠지만 일본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가 전해질까? 왜냐하면은 일본의 모든 방송들이 거의 모든 방송들이 한국의 모든 시위나 이런 걸 되게 비꼬아서 전달해요. 그냥 이런 것도 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왔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선동당해서 거짓 정보로 선동당해서 시위를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일본 방송에서 소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이제 요건 다 의미가 없을 거고 만약에 요런 글자라도 좀 나가면은 그래도 뭔가 직접적인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않을까. 전 이런 거를 좀 기대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일본어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일본에 보낼까. 제가 유튜브를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이따가 제가 사정을 좀 보여드리겠지만은 한국인인데 일본말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본 것만 해도 10명이 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을 비판하는, 혐한을 하는 한국 유튜버들이 많아요. 혐한 유튜버들. 혐한 유튜버가 일본 극우 세력이나 일본 네트우익이나 일본 혐한이 하면 그러려니 할만하죠. 그런 채널도 많지만 한국인에 의해서 진행되는 혐한 유튜브도 많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기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일본하고 지금 한국의 갈등을 바라보는 그 틀이 다른 유튜버나 다른 어떤 분들하고 제일 지금 좀 차별화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심리학적으로 이걸 좀 보거든요. 예. 심리학적인데 제가 좋아하는 심리학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그 책을 갖고 왔는데요. 소개를 꼭 시켜드려야 돼가지고 되게 중요한 책이거든요. 이 그림자라는 책이에요. 그림자라는 책이고 이부영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분석 심리학을 이제 한국에 처음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융이란 사람이 만든 심리학인데 이거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요 분석 심리학에 보면은 중요한 개념으로 그림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림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 어떤 거냐면은 제가 다음 슬라이드 안 넘기더라도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같은 동성인 사람 중에 왠지 저 사람 되게 짜증나, 되게 싫어, 되게 나랑 안 맞아, 왜 저러는지 잘 모르겠어 라는 느낌이 드는 개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주로 어떨 때 그렇게 되냐면은 나하고 성은 똑같은데 성격이 반대일 때 그런 느낌을 받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사람 은 모범생이에요, 학교에서. 근데 어떤 사람은 약간 잘 노는 스타일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둘은 서로를 미성숙한 개인일 경우에는 상대를 서로 얕잡아 보면서 서로 비난해요. 서로 성격이 다를 때. 뭐 만약에 저건 이제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여성이라고 치면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수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꾸미는 걸 잘하고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둘은 서로 성격이 반대기 때문에 아니 쟤는 뭐 꾸미는 거밖에 할 줄 몰라 머리는 비었어라고 마음대로 생각해 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잘 꾸미는 사람 입장에서 쟤는 사회성이 없어 뭐 세상을 되게 재미없게 살아 이걸 넘어서 약간 이제 서로를 멸시하고 비난하고 그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 갈 수 있는데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개념이 이 그림자라는 개념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다음 거를 넘어가면은 그림자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글로는 이렇게 설명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자람과 나의 나쁨을 볼 수 없게 만들어요. 네.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보질 않고 그건 전부 다 저 사람한테만 있는 거야 라고 가면서 저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적대화하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현상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게 이제 개인적인 때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나쁜 것은 남한테만 있다. 그러니까 네가 나쁜 놈이다. 근데 이게 집단으로 갔을 때 특히 이제 그 집단이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적의 집단에 투사되면은 적은 인간이 아닌 일종의 괴물들로 보이고 죽여도 좋거나 죽여야 할 악의 존재로 보인다. 옛날에 뭐 제가 경험한 시대는 아니지만은 북한을 묘사할 때 북한을 뿔랑 괴물로 그려가지고 예? 그 옛날에 그 독재 정권 시대 때 북한하고 굉장히 군사적으로 대립할 때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옛날에 이제 일본이 영국, 미국하고 전쟁을 했을 때 영미 귀축이라 그래가지고 괴축인가 아무튼간 괴물 같은 애들하고 싸워서 이기자 그랬을 때도 이런 현상으로 볼 수 있고 또 옛날에 그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그 일제시대 때 관동 대지진인가? 그때 조선인 학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 있는 사건들인데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일본인들은 조선인한테 그 열등한 그림자를 투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때 무슨 마음으로 갔냐면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푼다. 이 혼란을 틈타서. 그렇게 몰아가서 조선인들을 학살했어요. 근데 그 학살할 때 어떻게 학살을 했냐면은 특정한 발음을 하지 못하면 일본인이 못하는 한국 발음이 있고 한국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본의 발음이 있거든요. 그런 발음들을 시켜봐가지고 못하면은 그 한국인인지 일본인지 구별해가지고 정말 이게 학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그림자 이론이거든요. 이따 좀 제가 이 책의 어떤 일부분을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갖고 왔기 때문에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넘어가면은 그림자를 좀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 그림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이 페르조나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고 싶은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가 이 가면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페르조나는 모든 사람이 다 사회생활 하려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발달이 돼야 되는 거 세련된 페르조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 사람하고 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내가 처음 보는 사람하고 어떻게 대할 건지 여자친구하고는 어떻게 대할 건지 뭐 그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외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 해주는 껍질, 가면, 그게 페르조나죠. 그리고 자아라는 거는 이제 심리적으로 내가 나라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나인지 모르는 부분들은 어디로 가 있냐면은 그림자로 가 있어요. 어두운 영역들이. 내가 못 보는 나의 어두운 영역들이 그림자로 가 있다는 거죠. 네. 자,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 영상 이따 보기도 할 건데 이건 일단 일본 우익들이 만든 유튜브예요. 일본 우익들이 만든 유튜브인데 한국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아마 무슨 독립기념관 같은 데 들어갈 때 이런 일본 국기를 지금 밟고 들어가는 장면일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물론 볼 때 기분이 나쁘겠죠. 제가 볼 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일본한테 사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해도 그 사람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막 한다는 건 오히려 관계를 나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 일본하고 관계가 한류가 한번 망가지고 그 일본하고 관계가 확 틀어진 계기가 MB 대통령이 거의 퇴임 직전에 독도를 한번 갔어요. 독도를 한번 갔는데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일본 천황이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된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일본이 기분이 나빴던 거는 독도를 간 거보다 일본 천황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를 했던 게 더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천황이란 존재가 굉장히 신성한 존재거든요. 네, 굉장히 신성한 존재인데, 그러니까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교황 같은 존재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모욕을 했다 해가지고 그때 한류가 한번 끊어지고 뭐 관계가 나빠지고 그래서 일본 우익들이 하는 말들이 한국이 천황을 모욕한다. 그것도 우리에 대한 공격의 일단 빌미가 돼요. 물론 천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천황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의 감정이 다친다는 거죠. 그 사람의 감정이 다쳐버리면 나중에 대화를 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고 얘기를 잘 해가지고 이러니까 너네가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해야지 우리 관계가 더 좋아져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끌고 가야 될 텐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어떤 빌미가 돼요, 이런 게. 자, 내용을 보면은 자, 일본에 대해서 한국이 하는 행동들인데 한국의 태도는 영토를 침략했고 한국이 일본 영토를 침략했다는 거예요. 뭐 독도 얘기를 하는 거고 역사를 꾸며내고 있고 뭐 그러니까 위안부라던가 특히 아마 제일 싫어하는 게 아마 위안부 얘기일 겁니다. 위안부 얘기라던가 강제징용 피해자라던가 이런 거 다 꾸며내고 있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고 일본을 괴롭히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이상한 짓들을 한다. 한국은. 이게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다음 보면은 자, 이거는 이제 뭐 양국 간에 체결한 조약이나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 한국은. 예. 간단히 무시하고 태연히 무효로 만들어 버린다. 그런 비상식적인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동영상인데요. 아까 봤던 그 동영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책의 내용들을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이게 이제 일본에서 돌아다니는 동영상인데 뭐냐면은 GHQ 멤버가 記した 朝鮮の認めたくない真実 한국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인데 일제시대에 대한 설명인데 アメリカの鏡日本 日本の歴史を日本の立場から説明すれば 얘네들은 우리는 일제 강점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쓰는 말이 뭐냐면은 일본 통치 시대라는 말을 써요. 일본 통치 시대라는 말은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일제 강점기란 말하고 일본 통치 시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는 일제 시대 때 너네를 엄청나게 잘 살게 해줬는데 지금 여기 이제 나 숫자로 나오는 내용들이 최근에 그 반일 민족주의에 나오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일 거예요. 이 책이 유명한 혐한 서적이거든요. 샤쿠타 나오키라고 최근에 DHC 방송에도 계속 출연한 사람이고 유명한 혐한 서적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일제시대 동안 인구가 2배가 늘었고 일제시대 동안 평균 수명도 엄청 늘어났고 그런 숫자들만 가지고서 얘기를 해가지고 일본 통치시대가 얼마나 좋았는데 지금 우리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냐 그런 책들이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했던 거는 한국을 독립시켰다는 거죠. 한국을 청나라로부터 독립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네들 독립시켜주고 뭐 잘 살게 해줬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돌려보는 거죠. 이제 일본에 돌고 있는 내용이. 근데 만약에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냥 이런 내용들이 계속 노출이 되면은 제가 볼 때 지금 일본에서 그러고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랑 일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지면은 저기 아베라는 사람이랑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합의를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서로 합의를 해버리면은 어떤 내용이든지 그러면은 국내에서 너 왜 항복하고 왔니? 이런
이런 저기 상황이 될 거라고. 왜냐하면 인식이 다르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인식이랑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많이 달라져 버리면은 그 둘을 대표하는 게 정부잖아요. 정부들은 그것들의 그 일본 사람들의 그 눈치를 보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으니까. 그래서 물러설 수가 없다는 거죠. 양쪽 다. 인식이 서로 달라지면 정부들이. 그렇게 되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이 더 줄어들겠죠. 이게 위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정보들이 도는 게. 뭐 동영상을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가면은 또 뭐가 나오냐면은 45년 이후로 일본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 돈을 줬는지. 근데 건수는 되게 많은데 뭐 1억부터 10억까지 다양해요. 뭐 지하철 지을 때 무슨 뭐 보건소 지을 때. 그러니까 옛날에 뭐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일본의 지원을 막 받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리스트가 쫙 나와요. 그러면서 뭐 대단한 얘기인 거냐? 예, 이제 이건 또 이제 뭐냐면 미국의 그건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얘기한 건데 저기 자주 통치랑 자위에 대해서 전혀 능력이 없다라고 말한 내용이에요. 조선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미국인들의 시선을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너네를 식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당화를 하는 내용들이 이제 돌고 있는 거고. 자, 한 번 더 넘어가면. 자,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것도 같은 그러니까 비슷한 채널에서 나온 거예요. 이분 아마 지금 한국에 계실 수도 있는데 민 뭐뭐라는 교수이신데 서울대학교에서도 교수를 했었나? 아무튼간 뭐 한양대학교에서도 교수를 했었고 지금 뭐 명예교수인가 그런데 뭐냐면은 한국인 대학 교수가 말하는 일본 통치 시대의 진실, 예, 더 팩트라고 이런 게 이제 일본 우익이나 혐한 세력에서 운영하는 채널이에요. 자, 일본에 감사하고 있다. 그럼 일본어로 인터뷰하시나요? 이게 자, 제가 볼 땐 이렇게 봐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얘네들이 일본어로 인터뷰를 했고 이 사람도 일본어로 말을 했어요. 근데 거기다 지금 한글 자막을 달아놓은 상황이에요. 반일 교육을 엄청 시켰다. 옛날부터. 이 일본 통치 시대 나는 일제 시대 때 교육을 많이 받았. 근데 제가 되게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말들을 막 하냐면은 일제 시대 다 그리워한다. 나츠카시라는 표현이 그립다는 표현이에요. 전부 다 일제 시대를 그리워한다라는 말을 이 사람이 막 하거든요. 그게 그대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사람이 그러면은 도대체 일제 시대 때 이 사람이 몇 살이었을까를 봤거든요. 이 사람은 34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럼 45년도에 해방이 됐을 때면은 이 사람은 11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에 대해서 전부 다 그랬어라고 이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어린 시절이니까 그리운 거죠. 되게 10살 때까지 다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아주 강력한 전술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인 대학 교수란 사람이 일본어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 배경 지식이 없는 일본인들이 그냥 이런 걸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한국 사람들하고 갖고 있는 인식하고 완전히 다른 인식을 갖게 될 거라 저는 그런 인식의 차이가 생길 게 되게 두려워요. 점점 더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공부도 마음대로 했을 수 있었고 뭐 그런 좋은 시대였다라고 이 사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제가 자막을 틀어놓을게요. 그 교육도 일제시대 때가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해방되고 나서는 뭐 제대로 된 선생도 없어가지고 프랑스 대학교에서 뭐 2, 3개월만 배워도 바로 서울대학교에서 와서 교수해달라고 그런 시절이었다라고 지금 이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프랑스어 한 달 배우면 빨리 오세요라고. 프랑스어 교수 시켜준다고. 그게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옛날이.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가 훨씬 좋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채널은 또 어떤 인터뷰도 하냐면은 이건 한국 사람이 말을 하는 거니까 더 강력하겠지만은 옛날 일본 군인들을 한두 명씩 찾아가지고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서 위안부에 대한 증언을 하긴 하는데
위안부에 대한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라는 그런 증언들을 이제 일본 군인들한테서 따고 다니는 거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인터뷰를 가지고서 마치 이제 그게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냐 만들어 가는 거죠. 위험하다. 저는 이런 거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자, 바로 넘어가 버렸는데 이제 아까 이 그림자랑 같이 연결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일본의 혐한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까 제가 그림자 말씀하시면서 상대를 죽여도 되는 혐한 세력들이 그 시위를 하면 어떤 말들을 하냐면은 한국인 여성들은 마음대로 강간해도 돼요. 한국인을 빨리 죽이자 뭐 이런 걸 외쳐요.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찾으면 금방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가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회든지 이상한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거를 주류인 정치 세력이 그 세력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제가 보는 그거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현재 일본을 이끌어가는 정치의 주류 세력이 그런 세력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혐한 세력을 억제하고 저건 잘못된 거야라고 일깨우는 이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활동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저는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적으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적으로 상대할 대상으로 묘사하고 그렇게 유도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왔던 게, 기사도 나왔지만은 일본 지식인 사회에서 그 지금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받았거든요. 그게 기사에 나왔어요. 그 뭐 변호사님인가? 그분 한국 텔레비도 많이 나오셨고. 근데 그 첫 문장이 뭐로 시작하냐면은 한국은 적이냐?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이 우리한테 적이냐? 뭐 대항 조치를 하는데 한국은 우리랑 같이 잘 살아야 되는 이웃이고, 그래서 맨 밑에 보면은 마치 한국을 적처럼 묘사해 나가고 있는데 그건 완전히 오해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잘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같이 구축해 나가야 될 중요한 이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왜 이 얘기를 갖고 왔냐면요. 첫 번째 문장이 한국이 적이냐라고 양심 세력이나 지식인들이 물어야 할 만큼 한국을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한국을 적으로 몰아가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을 적으로 몰아간다는 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이 그림자 요거 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더 심해지고, 지금 그렇게 뭐 조선인은 쫓아내라, 한국하고 단교하자, 뭐 한국 여자는 강간해도 됩니다라고 외치는 세력이 몇 프로나 될지 모르겠어요. 일본 안에. 예. 몇 프로나 될지 모르겠는데, 일본 안에 그 자정 능력이 없으면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보통 사람들도 쓸려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염된다는 거죠. 전염. 그 사회가 자정 능력이 없으면 전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국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요거 다 옛날 일본 국기예요. 맨 처음 거는 이건 천황을 상징하는 거고요. 이건 전범기인 거고, 이게 지금 히노마루라고 해서 태양을 상징하기도 하고 일본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태양 하면은 강렬한 빛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일본이 자기 안에 그림자를 둘 수 없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냐면은 태양은 빛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리고 순수하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하늘 높이 떠가지고 이제 세상을 다 비춰주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더러움과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 의구심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태양으로 여기고 싶어하는 나라가 자기 자신의 과거를 반성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옛날에 그 메이지 유신의 시대는 모든 것은 다 천황의 소유, 풀 한 포기도 천황의 것, 물도 천황의 것, 그래서 천황을 해서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것, 그렇게 해가지고 황국심 해가지고 다 몰아갔던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아베 정권 같은 경우는 그 시대를 영광의 시대로 묘사를 하고 싶어 한다는데, 메이지 유신 시대가 좋았던 시대로,
그러면 더욱더 과거에 있는 어둠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겠죠. 과거에 있는 어둠에서 지금 한국하고 엮인 거가 대표적인 그 문제가 위안부 문제이니까 그래서 일본 대사들이 파견될 때 자기 역할이 뭐냐면 거기에 있는 위안부상을 없애는 게 자기의 미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대사들이 간다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가 어떻게 미션이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만큼 자기 안에 어둠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어둠을 인정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네. 그렇게 심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위안부 문제가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는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문 대통령 그 뭐 여러 군데서 나온 얘기지만은 일본 지금 현재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악마로 묘사해요. 예. 왜? 위안부 협의를 무효화시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위안부 협의는 사실 어떻게 전혀 그 합의가 됐는지 국민들 잘 모르잖아요. 그때 그냥 그렇게 가버려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위안부 협의는 뭐였냐면은 위안부 안에 불법성이 없었다는 내용인 핵심이에요. 강제 연행이나 뭐 그런 불법성이 없었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 불법성이 없었다는 게 핵심인 걸 한국이 받아들여 버렸다는 건 뭐냐면은 위안부 피해자들은 본인이 매춘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나는 끌려가서 강제로 당한 거다. 근데 일본은 합법적인 매춘부였다라고 주장한 건데 그걸 받아들여 준 거예요. 옛날에 박근혜 정권이 했던 합의라는 게 위안부는 매춘부가 맞아요 라고 합의를 해준 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내가 살펴보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일본하고 이런 합의를 해버렸으니까 이거는 이전 정권이 잘못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전 정권이 그냥 나쁜 짓을 한 거야 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 일본하고의 합의를 무효화하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한 거지. 근데 일본에게 있어서 위안부 문제는 가장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둠이고 더러움이고 그런 건데 그걸 다시 끄집어 내버렸으니 너무 싫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아베가 감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싫은 이유, 국가 간의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 그 뒤편에 숨어 있는 거 하나의 핵심은 이 위안부 문제고, 뭐 물론 이제 뭐 강제징용 피해자는 뭐 문제가 더 커지니까 그렇다지만 저는 심리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왜냐하면 그렇게 법적이고 어려운 문제는 또 다른 분들이 더 많이 하시니까. 이게 이제 일본 국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본 태극기인데요. 이 빨간 동그라미는 서로 나눠지지 않잖아요. 하나잖아요. 자민당 일당 독재가 떠올라요. 그리고 유일한 천황, 유일한 일본. 높이 하늘에서 이제 만방을 비춰줘야 되는 일본인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제 한국 국기는, 이건 제 상상이지만은 두 개로 쪼개져 있는 게 마치 남과 북이 쪼개지는 것처럼 좀 봤었고, 남쪽 안에서도 지역으로도 쪼개져 있잖아요. 동서가 쪼개져 있고 여야가 쪼개져 있고 서로 공격을 하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한 말이지만은 그 일본의 그 보수 우익들, 우익 세력이 하는 말하고 한국의 일반적인 우익들이 하는 말하고 너무너무 유사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어떤 위기감이 들었냐면은 한국의 반쪽하고 일본 하나랑 한국 반쪽 합친 거. 그러니까 0.5와 1.5. 그러니까 빨간색을 합쳐보세요. 빨간 동그라미가 하나 있다. 여기는 일본 편이에요. 한국 안에 있는 일본 편. 한국에서 일본에 저항하는 세력. 여기 일본 또 빨간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어. 얘네들이랑 합쳐가지고 이거 1대3으로 싸우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쪽에서 했던 말이, 빨간 그 동그라미 일본이 했던 말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실책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왔다라는 거를 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을 빨리 비난해라. 국내적으로. 그래서 가지고 그 정쟁이 더 심해지고 갈등이 더 심해져서 그 에너지 소모 때문에 한국이 무너져 내려가는 상황을 이 사람들은 노렸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일본이 경제 얘기를 꺼내온 게 그냥 경제적인 공격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일반 사람,
정보들은 일본이 그런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피해가 생길지 가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저기서 정보가 쏟아지겠지만은 그 정보들이 맞는지 아닌지를 직접 검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불안감이 생기겠죠.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럼 그 불안감은 분노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한 분노. 그 분노가 일본이 원했던 거는 문정권한테 향하길 바랬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분노를 일본한테 돌리는 게 맞았던 거죠. 그럼 저는 누가 맞을까를 생각했었을 때 이 수출 규제는 확실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저는 판단했거든요. 예. 그 수출 규제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로,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도록 한국의 행정부가 사법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이런 보복을 행한다는 것은 일본은 여전히 한국을 식민지로 취급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 저는 판단했어요. 일본은 여전히 표면적으로는 한국이 독립국처럼 된 것지만은 식민지처럼 생각하고 있고 식민지처럼 다루길 원한다. 너네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우리가 너네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릴 거야. 이런 보복, 이런 협박을 했다는 거죠. 이게 사건이 드러나기 전에. 그러니까 한국 정부한테 일본이 원하는 답을 가져오라고 계속 강요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때. 우린 7월 1일 전까지는 이런 게 이게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뭐 경제 보복이니 이런 게 있었던 걸 몰랐잖아요. 나중에 나온 기사들로는 이제 계속해서 한국 정부를 압박을 하고 있었던 건데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가 원하는 답을 가져오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일본 정부의 대답은 뭐였냐면은 일단 한국 대법원의 판결하고 일본 대법원의 판결의 가장 큰 차이는 한국 대법원 판결은 일제시대, 일제강점기를 불법으로 가정하고 나온 판결이고 일본 대법원의 판결은 일제시대, 일제강점기가 합법이었다라는 거를 가정하고 나오는 판결이에요. 그 협박은 뭐냐면은 너네가 옛날에 식민지대 당한 거 그거 합법인 거 인정해. 인정 안 하면 너네 경제 박살낼 거야. 빨리 내가 원하는 대답 가져와서 나한테 고개 숙여.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 대통령이 그렇게 안 한 거죠. 예. 그렇게 안 해가지고 이제 그게 수면으로 떠올라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해가지고 저는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 이거 일본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누가 더 힘이 세가지고 이 게임이 어떻게 끝날지는 제가 판단할 능력은 없지만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일본이 잘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일본하고 맞서 싸워요. 그래서 독립운동 단체 만들어가지고 일본으로 막 이런 거 만들어놔가지고 막 들고 막 하려고 힘들어요. 자, 뭐 PPT는 제가 여기까지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책들을 그 내용들을 이제 몇 개 가져왔는데 요 사람이 되게 유명해요. 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방송에서 네, DHC 방송에 나온 사람이기도 하고 NHK 경영위원이기도 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그 일본의 주도 세력이 혐한을 이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냐면은 이 책을 보면은 이제 한국이 엄청나게 미개했다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요. 그 일제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가지고 학교도 만들어줬고 철도도 만들어줬고 엄청나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해줬다는데 왜 우리가 사과해야 돼? 라는 게 결론이에요. 정확히 제목이 뭐예요? 지금이 네. 사과. 지금이야말로 한국에 사죄하자. 제목은 약간 역설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 책이 좀 옛날에 나온 책이고 근데 이 책 내용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여기 보면은 지금 똑같아요. 사죄하는 퍼포먼스 하는 예. 개정판 같은 거. 예. 이건 지금 제목을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역설이에요. 예. 제목장 역설이에요. 완전 역설이에요. 실제로 사죄하자는 게 아닌 거죠? 예, 여기는 이제 좀 더 추가됐어요. 지금이야말로 한국에 사죄하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이라고 말하자. 그렇다면이라고 말하자가 이제 너네가 우리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는 내용인 것이고요. 사과는 할게. 하지만 너네도 우리 덕분에 잘 살게 됐잖아. 이런. 사실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인 거죠. 예. 그리고 여기 세트로 팔리는 내용이 있어요. 세트로 이게 이제 같이 구매한다는 거거든요.
요거 산 사람들이 같이 사는 상품. 요 일본 국기라는 책도 이 사람이 썼어요. 일본 국기. 우리는 누구인가. 일본의 정체성에 대한 책인 건데 제가 저번에 다른 데 가서 여기 말씀드릴 때는 했었는데 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에서 나치즘이 막 이렇게 드러났을 때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 멸시가 이제 생겨나면서 그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그 히틀러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이름이 그 사람이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독일의 대학에서. 근데 주제가 뭐였냐면은 왜 게르만 민족은 유대인보다 우월한가? 가 박사 학위가 되면서 이제 그 시대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은 유대인을 지배해야 되고 거기서 더 발전하면 학살해야 되고까지 발전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동시에 어떤 현상들이 있었냐면은 게르만 민족이 얼마나 우월한가에 대한 책들, 그런 논문들이 막 나왔었고 게르만 민족의 신화와 역사에 대해서 탐구하는 책들이 막 많이 나왔었어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이 일본 국기는 일본의 신화로부터 내려오는 일본의 역사에 대한 책이거든요. 얘네 신화를 맨 처음에 보면은 뭐 오미테미 아미카라스에서 천조 대신이라고 그 태양신이 있어요. 거기 그 사람의 아들이 이제 저기 천황이 돼가지고 천황은 신의 아들인 거죠. 신의 아들이 천황인 거고 그때부터 이제 만세 일계라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한 핏줄로 천황이 내려왔다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과학적으로 밝혀보면은 그렇진 않아요. 또 유전자가 달라요. 근데 걔네가 그거를 이제 강조한다는 건 뭐냐면은 유전자를 강조한다는 건 옛날 똑같아요. 우생학이 나왔을 때 게르만 민족이 얼마나 유전적으로 우월한가 같으면은 일본 그러면 천황을 모시는 일본 민족은 또 얼마나 우월한가, 그 핏줄은 얼마나 순수한가가 강조가 되잖아요. 그걸 강조하려면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쟤네들에 비해서 얼마나 우월한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 비교판이 될 수 있는 게 제일 가까운 조선반도,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국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혐한이 나오는 거예요. 혐중은 못해요, 무서워서. 중국은 무섭거든요. 너무 커가지고. 그만한 만만하고 조금 이렇게 막 무시해도 될 것 같고 그런 게 지금 한국이기 때문에 그거라도 하고 싶은 게 지금 일본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런 책들이 뭐 말도 못하게 많이 나오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 책의 이제 제목을 제가 찍어 왔는데요. 강제로 교육을 시켰다. 그러니까 사과하자. 강제로 교육을 시킨 게 아니라 이제 학교를 우리가 엄청 많이 만들어줬다. 일제시대 때. 자연을 파괴했는데 뭐 철도에 의한 자연 파괴. 그러니까 우리는 철도도 만들어줬다. 하천의 자연 파괴. 이거는 우리는 댐도 만들어줬다. 해안도 뭐 비슷해요. 여기 역설적으로 네네. 일본 사람들이 보기엔 재밌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책이 워낙 붐이 되고 이 사람만 다룬 특집이 최근에 나왔어요. 뉴스위크 6월 달에 이 사람 얼굴이 표지로 나온 그 특집이 일본판 뉴스. 예, 일본판 뉴스위크에 달아줄 정도로 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정보가 쫙 깔려버리면은 그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냈는가라는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면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한테 바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해줬는데 뭐가 불만이야.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일본 언론들이 다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한국에서 이런 시위가 벌어지는 거는 문재인 정권이 반일 선동을 해가지고 반일 쇠뇌를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 그 목적은 정권 연장, 총선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쪽 프레임으로 몰아가거든요. 또 그쪽에서 지금 최근에 나왔던 얘기가 지소미아 파기는 조국 때문에 한 얘기다라는 게 일본 언론에서 나온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그대로 갖다 쓰는 한국의 정치 세력들이 있어요. 난 그게 참. 그리고 또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은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은 전부 다 놀라울 정도로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한국에 나오는 모든 기사 실시간으로 일본 언론, 일본 그 네트 우익들이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2시간 후면은 바로 그게 번역돼가지고 뉴스로 떠요. 자기들만의 채널로. 한국에서 이런 기사가 났네, 이런 기사가 났네, 이런 기사가 났네, 뭐 이런 걸로. 신분제, 그리고
뭐 형벌을 파기했다. 이거 되게 그런데 이건 그리고 부분이나 뭐 이런 예예예 맞아요. 원님 재판 없었다. 예, 예. 신분제도의 파괴는 노비 사회였는 노예제 사회였는데 그걸 우리가 해방해줬다. 근데 그 논리는 여기도 나와요. 그렇죠. 예, 여기도 나오고 그리고 요런 책이 있는데 요 책에 보면은 요 책은 요 책보다 훨씬 더 전에 나온 책이에요. 한국은 거짓말을 많이 한다. 제목이 뭐예요? 요거는 악한론. 한국은 악한 나라. 예, 악한론. 이거는 범한론. 범죄 예. 저지르는 나라. 범죄로 가득한 한국.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은 한국인은 거짓말을 많이 하고 뭐 보험 사기가 있고 한국의 나쁜 거는 다 찝어내요. 다 찝어내가지고 막 이렇게 학살하는데 그런 내용들 여기 되게 많이 모여 있어요. 네, 맞아요. 저는 이 사람이 이 책을 그냥 자기 연구만으로 쓴 것 같진 않고 여러 데 나와 있는 내용들의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약간 첨언했다는 느낌이 들고 여기 있는 데이터들도 누가 제공해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많아요. 이거 지금 다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인데 위안부의 강제는 없었다. 위안부 중요하니까 뭐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도 한국은 뭘 하냐면은 심판을 매수해서 승리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있잖아요. 저기 2002년도 월드컵 했단 말이에요. 그때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레드 카드 받고 그런 건 전부 다 한국이 돈 줬다라고 얘네는 이야기를 퍼뜨려요. 희한해요. 희한해. 이건 뭐냐면은 이제 이 위에 다리는 일제시대 때 옛날에 놔준 다리고 밑에 다리는 성수대교 붕괴된. 그러니까 이만큼 미개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제 묘사를 해가는 거고. 저는 참 이게 참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은 저고리.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은 일본이 들어오기 전에는 여자들이 가슴을 내놓고 다녔다는 거예요. 가슴을 내놓고 다녔는데 그걸 못하게 했다는 거지. 노출 안 돼. 근데 옛날에 그 사진 보면 그런 사진이 몇 개 있긴 있잖아요. 몇 개 있긴 있는데 아마 그걸 잡아가지고 이제 그런 걸 못하게 했으니까 일본이 너네를 가르쳐 준 거다. 아니 우리 사극 보면 알지만 절대 그런 사이 아니었잖아요. 어쨌든 근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내용 보면은 옛날에 어땠을까. 왜냐하면은 정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얼마나 한국이 일본을 많이 베꼈는가. 베낀 건 상품. 예. 여기 16차, 17차 바카스 이거. 밑에 마징가하고 태권브이도 있는 거. 그렇죠. 마징가 태권브이 맞습니다. 뭐 그런 거.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사기 대국 7장 보면 사기 대국이죠. 그리고 그 외화 내빈의 노인 자살 대국, 장시간 노동 뭐 이런 한국의 안 좋은 점들 본인들이 찍어서. 우리도 알긴 아는 건데. 예. 그렇게 굳이. 근데 이런 식으로 책을 쓰면은 일본에 대해서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책을 쓰면은 훨씬 더 나쁘게 할 수 있어요. 악의적으로 편집. 예. 범한론 이게 범한론인데요. 황문 그러네 황문호? 황문웅? 아니에요. 타이완 우마레로 돼 있어요. 예, 타이완 여기 나오잖아요. 대만 출생. 대만 출생인데 64년도에 일본에 왔네요. 그래서 와세다 대학 상학부 졸업.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쓴 사람이 일본의 도덕력.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거죠. 한국은 범죄로 가득 찼고 일본은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양극화되는 거죠. 그 다음 책은 일본인은 왜 중국인, 한국인하고 다른가? 왜 더 잘났는가? 이 얘기가 나오는 그런 책들 이제 쓰는 거죠. 이 사람은. 뭐 비슷해요. 왜 한국에서는 반일이 끝나지 않는가? 위안부 문제, 강제 연행의 거짓말 그런 거 없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책의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네. 제가 지금 오늘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책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자, 귀축미형, 경멸하자. 그러니까 괴물로 만들었다는 거죠, 옛날에 일본이 전쟁을 할 때 그렇게 몰아갔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 죽는 사람들을 군신으로 만들어서 야스쿠니에 모셨고 영웅신화를 실험한 것이고, 제일 극단적인 사례가 나치 독일인데 유대인에게 이런 비난을 했던 거죠. 작당한다, 자기네끼리. 이건 이제
독일에 의한 혐유대인 거죠. 혐유대. 근데 지금 비슷하게 일본에서 혐한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너무 두렵다는 얘기를 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데 아리안족의 순수한 피를 그들이야말로 그림자를 보고 하지 않았고 유대인에게 자기들의 어두운 점을 뒤집어 씌웠다는, 마음대로 죽여도 좋은 버러지 같은 존재로 보였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그런 심리적인 상황 안에서 조선인들이 일본에서 학살을 당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큰일이 난다는 거예요. 큰일이 난다. 이게 이제 이 책의 주장의 핵심인데, 저도 말하고 싶은 건데 이걸 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네가 혐한하는 거 그거 너네 심리적인 현상이야. 너네가 너네를 못 보는 거야. 너네가 너네 마음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너네를 봐야 돼.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걸 못하면은 그 혐한은 점점 더 이제 전염이 되는 거고 사회는 점점 더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지금 당장 오늘 뭐 독도에서 방어 훈련 한다는데 혐한 세력들은 당장 이렇게 주장할 거야. 빨리 공격하자. 빨리 전쟁하자. 이런 얘기 나올 거라고요. 그럼 이제 그런 목소리가 더 커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림자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할당된 숙명이다. 누구도 그처럼 단순한 진리를 이해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독일인에게 이해하기를 기대했겠는가. 저는 그래서 이 그림자론을 말하고 싶은 게 오늘 제가 온 핵심이에요. 네. 자, 일본인의 대항관. 우리가 일본인을 외놈이라고 할 때 일본인은 우리를 조생진이라고 한다.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지만 깊은 마음속에 그 혐한 조생진의 이미지가 일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가, 그런 깊은 마음속에 그게 깔려 있다는 거는 모든 의사결정, 그러니까 한국을 이렇게 다뤄야 돼, 이렇게 다뤄야 되는 일본인의 마음속에는 그 조생진이라는 게 마음속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본 우익의 정치인의 돌출 발언은 조선인의 그림자를 대변한다. 자, 여기 중요하네요. 우리의 대일관은 어떤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일본이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본이 나쁜 짓을 되게 많이 했다는 것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 오히려 일본의 문화를 중독돼요. 여기 보면요. 자,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 문화를 경시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다짐함으로써 일본인에 대한 집단적 그림자를 형성 강화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식으로 수입되기 전에도 일본 대중문화에 전염되어 있다. 우리 일본 그 미용실 가면 헤어스타일 같은 거 그거 다 일본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TV 프로그램 같은 거 일본은 그거 베낀 거 엄청 많죠. 그리고 특히 요리 어때요? 이자카야가 많을까요? 아니면은 뭐 한국식 뭐 주점이 많을까요? 이자카야 하면 왠지 고급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리고 일본 차 하면 왠지 더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실제로 안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는 그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이 한 행동이 어떻게 나쁜 건지 좀 더 우린 정밀하게 봐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일본이 싫어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반대 현상으로 일본에 중독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 때문에 괜히 화가 나고 일본에 집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눈으로.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일본이라는 게 어떤 그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인식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도 제대로 못 보고 일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도 제대로 못 본다 라는 내용이 이제 이 책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림자라는 개념을 사실 저는 오늘 핵심으로 주장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 뭐 일본 사회가 뭐 혐한이 어떻다, 위험하다 이런 거는 요런 책들에 되게 잘 나와 있더라고 이미. 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일본을 이해해야 된다. 자, 낯선 것은 배척의 대상이 되지만 그 마음 뒤에는 전염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여 있게 마련이다. 이게 제가 일본어를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그 역사를 배우면서 일본에 대한 반감이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제가 외고를 가면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저 일본어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일본 말의 발음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일본어를 공부할 때 어떤 게 되게 소망이었냐면은 아 나중에 잘하면 꼭 내가 오사카성을 가봐야지. 그래서 제가 오사카성을 한 30살쯤에 갔는데 가면 이제 오사카성 옆에는 이제 거기 도요토미 히데요시 동상도 있고 뭐 그런 거 다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간다는 거죠. 왜? 일본을 싫어하는 내용으로만 교육을 받았거든요. 일본이 잘못한 것만 배웠어요. 근데 저는 동시에 일본이 왜 그렇게 움직였고 그렇게 움직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고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게 된 것이다. 또 같이 그 배경도 배워야 되고 한국이 뭘 잘못했는지를 더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한테 식민 지배를 당한 거는 일본 책임이 아니에요. 당한 거는. 그건 한국 책임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야 한국이 반성을 하죠. 그래야 우리가 그때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대신에 일본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나쁜 짓을 한 건 일본이 반성해야 될 몫이에요. 그걸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이 우리가 당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을 해야지 일본 때문에 화가 안 날 겁니다. 이런 유명한 심리적 격언이 있는데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만이 나를 정복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어떤 외부의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서 내가 분노에 휩싸여 버린다가 되면은 제대로 행동을 못 하는 거죠. 제대로 정확히 그 사태를 파악을 못 하는 거고 제대로 된 행동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내면이 훨씬 더 성찰이 되어야지 아 얘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거는 이 배경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거니까 난 이렇게 행동을 해야겠네. 객관적이고 냉정하고 냉철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일본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예. 한국은 그때 뭘 잘못했는가를 더 많이 봐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때 그런 일이 있었나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일본을 비난하는 것보다 더 커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우리가 일본을 비난하는 데만 집중해 버린다면 우리는 우리 역사에 대한 주도권이 없는 거죠. 예. 어떤 사람들이 우리한테 나쁜 짓을 하면 우리는 그냥 그런 걸 당해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여기.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장님과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 장님과 같은 상태가 제일 위험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책의 내용을 그러니까 설명이라기보다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건데, 이거 이제 유명한 책 됐잖아요. 조국 소설이 갖고 들고 나와가지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와의 갈등은 그 기본 바탕에서 잘못된 거는 이쪽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한국 정부가 더 여우같이 행동했어야 됐었던가는 그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들 가져왔는데 일본이 불안하다는 거죠. 옛날엔 안 그랬는데 중국하고 한국이 이렇게 커버리고 지금 솔직히 일본은 계속 하향세인 거는 맞는 거거든요. 잃어버린 30년, 경제가 어려운 거고 돈을 풀지 않으면 지속이 안 되는 거고 그걸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노령화가 너무 심하게 돼버렸어요. 3분의 1이 65세 이상인데 그걸 어떻게 뒤집을 겁니까? 그 불안감이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감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을 더 불러일으키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데 옛날에 독일에서 나치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1차 세계대전에 져가지고 막대한 빚을 져가지고 경제가 대공황에 빠져가지고 엄청나게 우울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우울함이 심해지면은 그 반작용으로 치고 올라가려는 것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조증 상태가 되는 거죠. 난 엄청 우울해. 우울하면은 어떤 게 필요하면은 그 우울함을 상쇄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우월감을 줘야 돼요. 우리 민족은 대단해. 그러니까 저걸 쳐들어가자. 그걸 해준 사람이 히틀러인 거고 지금 일본이 엄청 우울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을 질러주는 게 아름다운 일본, 우츠쿠시 니폰을 아름다운 일본 얘기한 게 아베거든요. 일본인으로 태어난 걸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일본을 만들자. 좀 너무 오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아름다운 일본, 쿨한 일본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우울증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그 우울한 그 분노, 불안에서 나오는 짜증, 분노, 신경질 이런 걸 풀어야 될 대상으로 설정해 놓은 게 한국이 된 거예요. 지금 그걸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거랑 싸우고 있다고 저는 봐요. 네, 일본은 타국보다 우선 특별한 나라라는 분위기를 풍기는 언론 엄청 많아요. 이런 책이 지금. 일본에 태어나서 좋았다. 일본회의에 나온 그 일본에 태어나서 좋았다는 책을 쓴 여자가 있고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책을 쓴 남자가 있어요. 자 여기 자 넘어가세요. 아베 정권이나 일본 회의에 그치지 않는다. 이른바 일본 사회 전체가 병에 걸렸으며 일본 회의는 그 심각한 상황을 상징하는 존재에 불과하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건 제가 기사를 그냥 가져온 건데 뭐냐면은 일본 정치 세력이 혐오과 식민주의를 선동한다고 이 사람 박사거든요. 여기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일본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유튜브 채널 하나만 더 같이 한번 보여드리고 그냥 오늘 정리를 할게요.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채널이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건 한국 내부에 있는 혐한 세력을 저는 경계하자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이거 유명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김용석인가 강용석인가? 강용석, 예. 김세희 기자. 예, 아시겠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인터뷰를 해준 게 하나 있어요. 저는 너무 싫은데 어떤 인터뷰들을 해줬냐면 요 여자하고 요 남자를 인터뷰해줬어요. 요 여자는 누구냐면 사쿠라이라는 여자인데 이 사람도 일본회의 소속인 여자고 혐한이에요. 문재인 재앙, 문재인은 악이다. 문재인은 북한하고 같이 뭐 짝짝꿍해서 뭐 또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사람을 일본까지 가서 인터뷰를 해줬어요. 제가 이거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이게 유튜브는 실시간 창 띄우면은 그 기부를 할 수가 있어요. 돈을 줄 수가 있어. 이게 근데 시작되자마자 50만 원짜리 기부가 막 쏟아져. 막 쏟아지는 거예요. 과연 그거 그냥 일반인이 기부한 걸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나는 어디선가 이걸 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여자가 쓴 책이 일본인으로 태어나서 좋았다는 책이야. 일본인으로 태어나서 너무 그게 막 몇 주째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그런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은 이제 위안부는 매춘부다라는 얘기도 하는 여자인 거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이제 무토 대사잖아요. 이 사람이 한 게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좋았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인터뷰를 따서 퍼뜨려 준다는 거죠. 그리고 뭐 또 했냐면 그 구로다라는 산케이 기자도 해줬고 요 책 쓴 사람도 나와서 인터뷰 해줬고 어떻게든 현재 정권을 까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 것 같아요. 근데 꼭 이렇게 일본을 끌어들여서 이걸 일본하고 같이 했어야 됐나? 저는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욕하는 거야 너네 자유지. 자유로운 저 시대인데 뭐 정권에 반대하면 너는 욕할 수 있지. 근데 이런 혐한 세력을 같이 끌고 와서 한다? 그게 제가 가만히 못 있게 만들고 저 바쁜 사람이거든요. 제가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거 돈 들여가지고 그런 현수막 들어가지고 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원래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위기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일본어를 좀 하니까 일본 유튜브도 보고 하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또 보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비상식적인 행동이야? 라는 게 저한테 위기감을 줘가지고 이런 것도 하게 하고 이런 것도 하게 하고 또 여기 나와서 이런 말도 하게 하고 앞으로의 저의 계획은 일본어로 저도 유튜브 방송을 할 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어로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소개시켜주고 싶은 채널이 이런 채널입니다. 이건 이제 이 사람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여권으로 자기 인증을 했어요. 조회수가 막 수십만 건이 되는 게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 욕하고 한국 욕하고 하는 거를 일본어로 방송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 하쿠타 나오키라는 사람을 한국이 베끼고 있는가? 이 유명한 사람인 거야. 이 사람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은 일본 편에서 일본어로 방송을 해요. 한국 사람인데, 예, 일본말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부터 이런 방송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쭉 나중을 보니까 처음을 보니까 뭐냐면은 처음에는 되게 별게 없어.
일상 얘기. 예, 일상, 먹는 거, 뭐 여행, 어플 이런 얘기 하다가 근데 그럴 때는 조회수가 몇 천 회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한국을 까기 시작하면서부터 레이더 조사, 한국하고 일본하고 레이더 뭐 있었죠? 갈등이 있었죠. 예, 그 얘기 이런 거 시작하면서부터 몇십만 회로 뛰어요. 몇십만 회로. 몇천 회와 몇십만 회는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조회수 때문에 내가 볼 때 이런 건 한다고 봐요. 우파 코인 탈라고. 조회수 때문에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 일본어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몇십만 회를 갑니다. 70만 회부터 40만 회까지 다양해요. 신종 신일판이야. 이게 이제 한국인에 의한 유튜버들인 거고 일본인에 의한 유튜브는 대표적인 게 개가 나와서 하는 거 있어요. 네. 개 얼굴 띄워놓고. 네, 개가 나와서 하는 거. 아, 못 찾겠어요. 요런 것도 있어요. 요런 자기 얼굴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거 있네요, 이제. 문재인 얼굴이네요. 예. 반일 뭐뭐 때문에 반일 감정 때문에 한국에서 일본 여성 폭행당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예. 반일 감정 때문은 아니죠. 그 사람은 그냥 무시당했다고. 예, 무시당했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죠. 찝쩍거리는. 아무튼간 전반적으로 한국을 왜곡해서 나쁜 쪽으로 몰아가고 싶어하는 그 우익들의 방송 채널은 굉장히 많아요. 조회수도 많고. 조회수도 많고요. 요런 것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너무 많아서 뭐 몇 개를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요런 사람 나와가지고 한국 빨리 망해라. 수도 없. 근데 우리는 없잖아요, 사실은. 뭐 아무튼간 상황이 그렇고, 예, 뭐 그래서 정신 차리고 봐야 된다. 예, 지금 상황은 정신 차리고 봐야 되고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더 주의를 기울이자. 예, 이게 한국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말할 일이 아니다.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이고 내부적으로 단결이 돼서 같이 싸워야 되는 상황이지 서로 안에서 이게 지금 누가 잘했는 할 상황이 아니다. 사실 저는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한국을 묶어줄 정체성을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이 일본이라는 게 이렇게 정체성으로 묶을 수 있는 게 천황하고 위대한 일본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일본, 그러니까 상징 천황이랑 일본을 묶어주는 국가 통합의 상징이거든요. 천황이라는 게. 근데 한국은 그런 상징이 없어요. 그런 상징이 없으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신성하지가 않으니까 지들끼리 서로 막 어떻게든 내가 정권을 나의 정치적인 이익만 있을 수 있다면 이 나라를 망가뜨려 가면서라도 나는 상대를 공격하겠다. 저는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란 나라가 왜 일본하고 다른 것인가? 일본하고 다른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 정체성에 대한 탐구와 협의가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봐요. 좀 더 높은 차원의 해결책은 일본을 이렇게 대하자 저렇게 대하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정말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한국이란 나라는 국제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가는 나라로 자리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서로 합의를 가져야지 감히 외국에서 이런 식으로 쳐들어올 수 없는 나라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본이 이렇게 해온 거는 그 몇몇 기사에서도 봤지만은 한국의 정권을 친일 정권을 교체하려고 했던 시도라고 저도 그렇게 봐요. 내부적인 혼란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정권에 대한 불만을 향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뒤집어 엎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렇게 돼서 한국 정권이 상처를 입거나 바뀌게 된다면은 그 다음부터 있는 정부는 한국인을 위한 정부가 아니죠. 그거는 일본을 대리하는 정부인 거고 그런 식으로 바뀐 정부는 그건 조선 총독부다.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일본 잘못했다라는 시위 하게 되면 이제 경찰한테 끌려가서 맞는다.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 지금은 반일 시위는 아니지만은 아베 규탄 시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지면은 나중에 아베 규탄 시위하면은 경찰이 끌려간다.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는 전 가능성이 그런 걸 원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고.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